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하루였다.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저녁을 먹고 씻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뉴스, 소셜미디어, 그리고 대화 앱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쎄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아무리 휴대폰 화면을 내려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 이라는 짧은 인사말이었다. 이상한 점은 이 번호는 내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번호의 형식도 일반적이지 않았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메시지가 왔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를 지켜보고 있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전형적인 스팸 메시지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이 찝찝한 느낌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대답하지 않는 것이 상책임을 알고 있었지만 호기심에 못 이겨 결국 누구야? 라고 답장을 보내고 말았다. 몇 분이 지나자 다시 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는 내 현재 위치, 그리고 내가 그냥 흘낏 보고 지나쳤던 며칠 전 어떤 소소한 사건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건 장난일 리가 없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급히 방금까지 있던 거실로 가서 문단속을 확인했다. 그런데 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내리는 커튼 사이로 창밖을 내다봤지만 바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공포심에 사로잡혀 경찰에 전화를 할까 고민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단순한 장난이라면 혹은 자잘한 실수라면 괜한 소동을 벌이고 싶지는 않았다. 결국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메시지를 받은 번호를 차단했다. 마음이 좀 안정된 듯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내 노트북에서 알림 소리가 들렸다. 화면을 켜자 전에 받았던 그 메시지가 떠 있었다. 이번에는 대화 형식이 아닌 문서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었다. 너는 이미 차단하지 못해.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 나는 급히 노트북을 닫고 전원을 뽑았다. 방의 모든 불을 켜고 문과 창문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그저 안심하고 싶었을 때였다. 갑자기 형광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공포감이 엄습해왔다. 그때였다. 창문 너머로 이상하게 비틀어진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숨을 죽이고 그림자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검고 왜곡된 형태는 마치 무언가에게서 도망치려는 듯한 모양새였다. 마치 손을 내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전등은 여전히 깜박이고 있었고 갑자기 방 안에 있던 모든 전자기기가 일제히 켜졌다. 냉장고, TV, 심지어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스피커까지 불이 들어왔다. 이어폰에서 조그맣고 섬뜩한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도망칠 수 없어. 순간 모든 것이 멈추었다. 전자기기에 불이 꺼졌고 집안은 다시 적막에 휩싸였다. 숨을 몰아쉬며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둠 속에서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다행히 그 이후로는 그 메시지를 다시 받지 않았고 상황은 차츰 잦아들었다. 그러나 지금도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주위에 누군가 있는 듯한 섬뜩한 감각을 느끼곤 한다. 그 일은 정말로 단지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기이한 현상 속에서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미스터리일까?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가끔씩 그 그림자의 실체감을지 궁금해하며 밤새 잠을 설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여름밤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서핑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공포 게시판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 읽고 있던 중 잊혀진 채팅방이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띄었다. 호기심에 끌려 클릭해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메신저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학창시절 친구들과 만들었던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다.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던 프로그램이었지만 갑자기 그날따라 설치해 보고 싶었다고 했다. 설치를 마치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익숙한 아이디들이 보였고 오래된 추억이 떠올라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남겼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가 채팅방에 응답을 했다. 화면에는 안녕? 오랜만이야라는 메시지가 떴고 이어서 그 채팅방에 참여했던 다른 친구들의 아이디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친구들이 설마 지금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반가움이 앞섰기에 그는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을 느꼈다. 대화 내용이 일반적인 대화와는 달랐다.
친구들이라면 알 수 있는 사소한 농담이나 추억이 오가야 했는데 그들은 이상하게도 특정한 키워드에 대해서만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 키워드들은 점점 더 으스스하게 변했다. 뭔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그는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 그때 갑자기 화면이 깜빡이며 모든 텍스트가 지워지고 새 메시지가 하나 나타났다. 넌 모든 걸 알고 있어. 라는 문구였다. 기괴했지만 그 문구에서는 묘한 익숙함이 느껴졌다. 그 순간 그는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함께 그 채팅방에서 서로 무서운 이야기를 지어내며 놀았던 날의 기억이었다. 그 이야기 중 하나는 귀신이 채팅방에 나타나 사람들을 홀린다는 내용이었다. 멀었을 것 같은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순간 갑자기 그의 컴퓨터가 꺼졌다. 당황스러웠지만 전원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컴퓨터는 다시 켜지지 않았다. 그는 혹시 몰라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손을 뻗었다. 그때 갑자기 불이 꺼진 방 안에서 낯익은 인터넷 메신저 알림음이 들려왔다. 띵! 조용한 방 안에 울리는 소리. 그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분명 꺼져 있어야 할 컴퓨터 모니터가 어둠 속에서 깜박이며 작동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길고 무서운 경고문이 떠올라 있었지만 너무도 낯선 언어로 적혀 있어 그 내용을 알아볼 수는 없었다. 다만 문장의 맨 아래에는 또렷하게 뒤를 조심해라는 문구가 힘주어 강조되어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오싹함이 흘렀다. 공포에 질린 그는 의자를 돌려 뒤를 보았다. 하지만 검푸른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또다시 울리는 알림. 이번에는 그의 휴대폰이었다. 손을 뻗어 화면을 켜자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메시지가 수신되어 있었다. 잊지 마. 누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 그 후로 그는 다시는 그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 과거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그 누구도 그날의 일에 대해 아는 이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단순히 자신의 상상 속의 일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 있었던 것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때때로 컴퓨터가 혼자 켜지거나 낯선 알림음이 들릴 때마다 그는 여전히 그날의 끔찍했던 밤을 떠올리곤 했다. 이 이야기는 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의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종종 회자되며 매모무시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불안을 안고서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마을 입구에 자리한 저택에는 귀신이 산다는 것이었다. 과거 이 저택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후로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 근처에 가는 것을 꺼리며 밤이 되면 으슥한 분위기로 인해 더욱 두려움을 느끼곤 했다. 주인공 효진이는 도심 속 바쁜 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골 마을로 여행을 왔다. 조용한 곳에서 재충전을 하고 싶었던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이 마을의 펜션을 예약했다. 그곳은 저택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펜션 주인은 젊은 여성이었고 그녀는 효진에게 마을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택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효진은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공포 이야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오히려 저택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어느 날 저녁 효진이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저택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손전등을 챙기고 어둠 속에서 저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택은 낡고 허물어진 상태였고 가까이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소리가 귀를 찔렀다. 효진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은 흐릿하게 보였다. 갑자기 찬바람이 지나가며 효진의 머리칼이 휘날렸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있는 듯한 느낌에 몸을 돌려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효진은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2층 복도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 그중 한 방은 유독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효진은 그 방으로 다가가 문을 완전히 열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인형들이 서랍 위에 줄지어 놓여 있었고 인형들의 눈이 마치 효진을 보는 듯했다. 오싹한 기분이 드는 것을 느낀 효진은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방문이 저절로 닫혔다. 깜짝 놀란 효진은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가 않았다. 그녀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주인은 고요했다.
점점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걸 느낀 효진은 다시 한번 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 돌렸다. 그때야 문이 겨우 열렸다. 밖으로 나오자 복도 끝에서 어렴풋이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실루엣은 점점 효진에게 다가왔고 그녀는 두려움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순간 실루엣은 사라졌고 계단 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쓴 효진은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고 나니 달빛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효진은 숨을 고르며 그 길로 펜션으로 돌아왔다. 펜션 주인은 창문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효진의 얼굴에 비친 두려움의 흔적을 본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택에 다녀왔군요.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효진은 그 이후로 저택에 다시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마을에서의 남은 시간 동안 그녀는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게 되었고 그 사건의 전말과 그곳에 얽힌 슬픈 영혼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마을에서의 마지막 밤, 옅은 새벽 안개가 낀 날, 효진은 저택을 향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이해와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그녀는 저택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거기서 생을 마감한 영혼들에게 조용한 기도를 올렸다. 이후 효진은 다시 도심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저택과 그날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그 마을을 떠올리며 아련한 감정과 함께 살아갔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가기로 다짐하며 말이다.